처리에 관해서 이제 거기 478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좀 넘어가세요. 자, 오른쪽에 가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렇게 또 있고 자, 거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맨 아래 쌍가로 4번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요 항목이 있죠? 479쪽에 그래서 1항 자, 1항과 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항목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요거는 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죠. 민간에게는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응? 민간은 적용받지 않음. 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쌍가루 6번 보세요.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1항과 2항을 구별하세요. 1항은 주어가 누구야? 공공기관의 장은, 2항은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자. 응? 그지? 민간, 회사라든지 개인. 자, 공공기관의 장은 읽어보자.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줄여 공부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뭘 해야 돼?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이에요. 응? 그렇죠? 반면에 밑에 2항은 어떻게 돼? 민간,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일반 회사라든지 개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은 아니지. 두 번째 끝에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응?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적극 노력하라고 돼 있지.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루 7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응? 야,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무슨 그 민간 회사가 됐든 자기네가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해킹을 당했거나 무슨 자료가 통째로 털렸거나 응? 하여튼 관리 잘못해서 유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적으로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개인들한테. 그죠? 응? 그래서 1번 읽어보자. 자,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그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자, 밑줄 누구한테 응? 지체 없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해당 정보 주체에게.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됩니다. 응? 유출된 개인정보가 뭐고, 응? 항목이 뭐고, 유출된 시점 경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피해, 이런 걸 미리 알려주고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뭔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개인정보 부처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려야 된다. 아니야. 정보 수집대상 개인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돼. 그죠?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2항은 당연하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약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는 이렇게 정보 주체에게 알렸다. 응? 또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대? 두째 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건 누구한테 알려야 돼? 개인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신고해야 돼. 어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니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게 이제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어. 거기다 신고해야 된다. 응? 그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7번 아래로 큰 제목 치면 우리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그래서 우리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한 개인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여기 뭐 내용은 많지만 일단 열람을 해달라고. 내 정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열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열람 청구권. 응? 그래서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에 관한 정보 어떻게 수집 저장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사망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열람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 사항이야. 이때는 열람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 열람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있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거 체크해야 돼. 개인이 자기 정보 보여달라. 열람 신청하면 열람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래서 뭐 1항은 너무 당연하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지? 2항 이거 개인에게 열람시켜주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도박 계획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또 거절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이제 사망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데, 공공기관이 이러이러한 가나다라마에 해당하는 5가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이걸 열람을 하게 해주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어떤 업무들이 있을 때 세금, 그지? 조세, 성적평가, 입학자 선발, 2번째 끝에, 그지? 학교 등에서. 3번째, 무슨, 학력, 채용, 자격심사, 그 다음에 무슨 보상금 판단,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감사, 조사에 관한 업무.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일 때는 이런 거에서 열람을 시켜주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 그래서 공부는 요 열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요걸 잘 이해된다. 이런 때는 거부하고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제목으로 가. 그냥 개인은 어떤 권리 있어? 열람을 해봤더니 뭔가 잘못된 게 있더라면 정정해달라,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도 있고, 또 제목으로 봐.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 일체를 정지시켜달라. 그치?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뒤에 가면 어떻게 돼? 또 이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쌍가로 4번.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있지? 두개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될 수 있어? 우리 개인은 아까 말한 무슨 권리들이 있지? 자기에 관한 정보 열람시켜달라, 정정 삭제해달라, 일체 처리를 정지해달라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거 꼭 본인만이 직접 해야 된대? 동그라미 1번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어. 대리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어. 그게 포인트.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 대표적으로 부모겠지, 그지? 대표적인 법정 대리인이 부모인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이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대리에서. 자, 그래 사망은 그 열람, 정정, 삭제 이런 거 요구하는 자에게 비용을 수수료, 우송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쌍가로 4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6번 중요합니다. 쌍가로 5번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우리 정보 주체, 우리 개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둘째 줄 거의 끝이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돼?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기네가 그 손해가 발생한데,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게 한데 자기네 고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간단히 말하면 누가 입증해야 되지?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자기네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 이게 특이하냐면, 중요한 거냐면, 원래 누가 잘못해서 자기한테 손해 끼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이 잘못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 원칙이.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 근데 여기는 지금 정보 주체가 피해자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해자잖아. 응? 근데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어떻게 하래? 자기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 반대로 해놨잖아. 가해자 측에서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 못하면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돼. 응? 우리가 이제 제일 배상받기 어려운 게 의사 과실. 의사가 뭐가 진료 잘못, 무슨 치료 잘못으로 피해가 생겼다.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측에서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렵잖아, 굉장히. 그게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여기는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자기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하는 거야. 그걸 입증 못하면 배상해줘야 된다, 그치? 응? 그 부분이 포인트야. 응? 이거 시험에 한 두세 차례 나왔어. 뭐로 막 들어갔어. 옳게도 나오지만 틀리게 나오면 피해자인 정보 주체 측에서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 고의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응? 이게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해놨을까? 보통 우리 정보 주체인 개인들은 약자들 아니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 정보 수집 이용하는 자들은 정부기관이라든지 대기업, 그죠? 힘 있는 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개인인 피해자가 그걸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응? 그런 점에서 힘 있는 가해자 측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잘못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거 보자. 그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자 여기는 밑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중요합니다. 고의,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 또는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몇 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어? 법원은 두 번째 줄 끝에 법원은 손해액의 몇 배? 3배. 손해액의 3배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지? 자, 여러분들 원래 이것도 또 특이한 거야. 원래 얼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거야, 원칙이. 발생한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거야, 원칙이. 근데 여기는 손해액보다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한테 말하면 벌을 주는 의미도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자 2번을 이런 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컫는 겁니다. 응? 발생한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하도록. 응?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그 뭐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하도 가짜 뉴스가 많잖아. 인터넷 언론사도 많고 하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그 언론의 책임 이거 묻기 위해서 소위 이제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뜨리고 한 그런 언론사나 이런 기자들한테는 배상 책임을 묻는데,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것 중에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언론 탄압이 하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은
일단은 접은 상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요새 시대 흐름하고 맞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가면 법정 손해배상 청구라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 나에 관한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이 됐는데, 이게 당장 얼마의 피해가 생겼는지, 이게 구체적인 액수를, 손해 액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응? 그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피해자 측에서 얼마의 손해가 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응?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박아가지고 그 차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동차 정비 업체 여기서 이거 수리하면 딱 구체적 액수 나오면 그만큼 배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가 여기한테 분실됐고 유출됐고 위변조됐고 훼손됐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사실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응? 다만 정신적으로 걱정되지. 이게 유출돼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까, 그죠? 하는 그 정신적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걸 생각해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설정을 해서 배상 청구할 때. 그러니까 위에 쌍가루 5번에서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지? 여기는 구체적인 손해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저도 3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100만 원 배상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쌍가루 5, 6번 위에 두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그라미 1번이었어. 위에 거. 고의관실 없다는 걸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고 규정한 거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 이것도 좀 중요한데 우선 설치 및 구성에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한 줄만 중요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해놓은 기구가 이름이 뭐예요? 개인정보 분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자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근데 예전에 시험 나온 거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아니야. 그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따로 두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오른쪽 얘기를 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분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다툼이 나면 아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서 손해가 났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있잖아. 그리고 내 개인정보 이거를 폐기해달라고 하는데 폐기를 안 하고 막 하다 이런 것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싸움이 나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 소송 가야 돼, 법원에. 소송 가면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리잖아. 많이 들잖아. 그래서 소송 절차에 앞서서 이 조정 절차라는 조정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여기서 양측을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떠냐 양측은.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양측이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과 피해자인 정보 주체 측이 이제 조정안 마음에 듭니다. 합의하면 그걸로 이제 법적으로 분쟁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다시는 그 문제 갖고 소송 가면 소송 못 가. 법적으로 끝난 거로 치는 거고. 그 대신에 이거는 조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서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어느 쪽이든 다 합의를 서명을 하고 동의를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야. 어느 쪽이든 동의를 안 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응? 그럼 그 조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법원의 소송 내에서 판결로 해결해야지. 그 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그게 따라야만 되지만 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한 거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양측이 동의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소송 가고 싶으면 바로 소송 가고 이걸 먼저 해보고 싶으면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응?
자, 그런 정도로 아까 동그라미 1항 했지? 그러면 오른쪽에 오면 거기에 중간쯤에 표에서 분쟁의 조정 제 47조 소개된 거 있지? 거기만 좀 체크합니다. 분쟁 조정을 보니까 자, 거기 1항은 또 넘어가.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제 조정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랬지? 2항 보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둘째 줄 밑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앞부터 15일 안에 나 조정안을 동의합니다. 즉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거부한 거로 본다. 응?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도록 해요. 수락 동의한다고 알리지 않으면 거부로 봅니다. 그러면 조정은 으로 해결이 안 된 거지. 송가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3항은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둘째 줄 뭐야?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 이름 쓰고 도장 찍습니다. 응? 그럼 그거 뭐와 똑같은 이력이 인정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의혹. 응? 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의혹은 마치 재판상 화해가 오면 소송 제기해서 재판으로 싸우다가 굳이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양보해가지고 타협하고 합의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재판상 화해야.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판결과 똑같은 의혹을 인정해서 다시는 그 문제는 이제 다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결된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 다른 말로 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의혹을 인정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쉽게 막 이게 동의해 놓으면 이제 다시는 그 문제 갖고 다툴 수 없게 되잖아. 잘 생각해서 동의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분쟁의 조정의 2항과 3항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뭐 나왔죠?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내용은 좀 긴데 읽어보니까 그 1항 읽어보자. 뭐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부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떤 정보 주체의 피해나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만 명 넘는 2만 명 이런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막 침해돼가지고 이거 갖고 분쟁이 생겼어.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구제 신청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집단 분쟁 조정에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딱 뭔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타협을 유도해서 합의가 되면 모든 피해자들이 다 똑같은 효력이 갖게 하는 거야. 신청한 자는,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자는 피해자 중에 한두 사람이 신청했을지라도 다 동일한, 모든 피해자의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조치야.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집단 끝에 잘 읽어보고 동그라미 1항만 읽어보고 일괄적인 분쟁 조정, 이거를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리고 3항을 잘 봐야 돼. 자, 3항을 보니까 3항을 보려면 2항을 봐야 된다. 그치? 2항을 읽어보자. 거기 앞에 이제.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 가장 적합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다 조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 그 중에 몇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가 2항은 읽고 지나갔는데 3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 주체 중 일부의 정보 주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 이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중지합니까? 안 합니까?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 사람을 그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이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회사에 내가 가입이 됐어. 카드 발급하려고 카드 회사에 내 개인 정보 주고 가입해서. 그러면 카드 회사가 막 몇십만 명 개인 정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끔 언론에도 나오듯이 뭔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피해자들이 막 한 5만 명, 그치? 5만 명이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조정해달라고 집단분쟁 조정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그 5만 명 피해자 중에서 100명은 나 그 별로 기대 안 해. 난 법원에 소송 갈래. 그리고 떨어져 나간 거야. 소송하는 쪽으로. 그럼 소송하는 사람은 그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그 당사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집단분쟁 조정은 그대로 진행을 계속한다 이거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도 집단분쟁 조정 절차는 중지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 제기한 사람들만 그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에서 제외시킨다. 응? 근데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면 일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집단분쟁 조정 절차는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낸단 말이야. 응? 그 점 유의할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단체 소송. 응? 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피해자인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익적인 단체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응? 단체 소송이라고 그러니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 단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읽어보자. 자, 첫째 줄.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그치? 일정한 소비자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만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서 읽어보자.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해달라는 소송, 즉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응? 자, 여기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에다 보여드리자. 단체, 아무 단체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하면 일정한 소비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정한다. 그지? 첫째적으로 소비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그 다음에 어느 때 한해? 응?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뭘 안 했을 때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때, 응? 여기 제약 조건이. 이럴 때는 수많은 정보 주체,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이 단체가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응? 그러면서 1항 소비자단체는 어떤 소비자단체? 쭉 소비자단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다 규정해놨죠? 근데 회원수가 몇 명이? 응? 회원수 몇 명? 별걸 다 내. 시험에 셋째 줄. 회원수가 1000명 이상. 응? 그런 소비자단체. 밑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응? 회원수가 몇 명? 응? 구성원 수가 몇 명? 5000명 이상. 응?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죠? 상시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인 단체. 그 정도만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 하나는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소비자단체, 응? 또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만이 수많은 개인정보 주체들을 대신해서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상대로 법원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하는 걸 아예 거부하거나 또는 승낙을 했는데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 자, 거기 다 중요합니다. 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어디서 재판합니까? 딱 정해놨어요. 자, 1번 읽어보니까 단체 소송은 피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피고. 응? 피고의 주된 사무소 내지 영업소가 있는 곳 등등
그래서 피고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피고는 누구겠습니까? 소송의 원고는 누구야? 그러면 단체 소송의 원고 누구예요? 소송하는 자 누구예요? 단체죠?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단체고, 피고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응? 피고 개인정보 처리자. 피고라는 단어 중시하고, 피고의 주된 본점이라든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두 번째 끝에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밑줄 쳐주세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피고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응? 거기서 전적으로 재판합니다. 응? 전속관 다른 건 거기가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거기에서만 재판하도록 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단체 소송의 원고.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소송 허가 요건 등. 자, 그리고 뭐 이러한 법원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 소송을 허가한다. 두 가지 요건이 뭐야? 아까 나왔지만 반드시 단체 소송 제기 전에 뭐를 먼저 시도해야 되죠? 집단 분쟁 조정을 시도를 해야 돼.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집단 분쟁 조정하는 거를 신청하는 걸 거부한다든지, 그치? 또는 응했는데 그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했어야 되니까, 이게 집단 분쟁 조정 절차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거야. 응? 그게 일단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응? 그리고 뭐 기재사항 다 쓰고 했을 때 법원이 결정.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법원이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승복 못하는 자는 상급법원에다 즉시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밑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의 효력. 자, 첫째 줄. 단체 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났다는 거는 권리 침해 중단해달라 이런 청구 안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야. 응? 단체가 소송을 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가 또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단체가 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응? 당연한 얘기예요. 판결이 나왔는데 다른 단체가 다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단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응? 두 가지 경우에는 다른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두 가지 중요합니다. 판결이 나온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응? 두 번째 끝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자, 줄여서 온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새로운 증거. 응? 판결이 나온 후에 뭔가 새로운 증거가 다시 새롭게 나타난 경우. 또 하나는 2번. 원고가 고의로 재판에서 졌어. 응? 원고가 누구야? 단체지. 비영리 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인데, 단체가 이거는 내가 생각한 예인데, 이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가 이게 재판에서 일부러란 말은 좀 그렇지만은, 이 대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가해자인데, 대기업으로부터 나중에 막대한 후원을 받기로 뒤로 약속을 받고 재판에서 설렁설렁 해가지고 일부러 질 수도 있잖아. 이게 밝혀진 거야 나중에. 그러면 다른 단체가 다시 똑같은 문제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패소 판결이 한번 나오면 다른 단체가 똑같은 사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른 단체가 다시 소송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가 일부러라고 표현하자. 그냥 일부러 소송에서 져줬다는 게 밝혀진 경우. 두 가지 꼭 알아두고, 마지막 문점. 자, 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행정소송법을, 이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하나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법 적용한대요? 동그라미 1랑
응? 단체 소송에 관하여 지금 여기 이 법이 몇 가지 규정 뒀지? 근데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법 적용? 민사소송법 키워드. 응? 이거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면 틀려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칙 뭐 적용돼? 자, 뭐 알아두자.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무리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다 들여도, 응? 그리고 이런 걸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응? 이것도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정보만 갖고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걸 뭐 아무리 갖다 뭐 어떤 정보를 붙여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보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 법에 따라 뭐 수집하고 이용하고 하는 거 그 규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금지 행위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알아두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제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처리 또 막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고 할 때 누설의 의미 1번 판례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건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 행위를 뜻한다. 1번에서 누설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제 법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자로 셋째 주 끝에 2번 판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하였던 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대로 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보호하지 못한 경우 이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는 마지막 줄 뭐야? 응?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포함. 마지막 두 줄이지? 스스로 직접 처리한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응? 직접 스스로 처리한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포함한다. 응? 그 끝부분에만 포인트를 끄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 되고 시정 조치도 넘어가도 되고 결과 공표도 넘어가도 되고 연차 보고. 맨 마지막 실황. 맨 끝에 실황. 연차 보고 부분을 봅니다. 연차 보고.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응?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제목이 연차 보니까 매년 보고하는 거지? 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디다? 국회에. 응? 국회에. 그죠? 언제까지?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지금 여러분들 요새 국회가 정기국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국정감사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매년 9월경부터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응? 그래서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 이 정도. 하도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아까 말했듯이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다 통합해서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라서 복잡해요, 지금. 응? 그런 측면에서 출제도 조금 그래서 출제하는 데도 좀 곤란한 게 있어요. 민간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막 짬뽕이 돼 있어. 응? 근데 지금 한 정도로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다 대응이 됩니다. 응?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어. 정보공개법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행정절차법은 늘 나온다 그랬고, 행정절차는 매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중에 한 문제를 내는데, 개인정보 보호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뭐야? 이제 제4편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순환의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 부분이야. 여기는 평균 2문제 정도, 많을 때는 3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꽤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이 뭐야?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 해서 여기서 주된 공부 내용은 국민이 의무를 부과받고 어떻게 한다? 의무가 부여됐어. 의무가 부과받고 뭐야? 이행을 안 한단 말이야. 세금 낼 의무를 이행 안 한다든지,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장래 의무를 이행하게끔. 장래 의무 이행 확보. 의무 이행을 확보. 목적. 이게 지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때 하는 게 행정 강제를 합니다. 행정 강제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했어. 그래서 이거는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다. 이미 저지른 위반에 대해서 벌 주는 게 목적. 이때 행정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벌. 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 수단이라고 옛날부터 계속 써오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저거 말고도 국민들도 점점 야가 빠져가지고 행정 국가 측에서도 또 거기에 대응해서 자꾸 또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해.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그 체계도하고 그냥 이어서 합시다. 체계도. 다음 페이지 보니까 490쪽 보세요. 490쪽.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의 체계 그랬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좀 다시 써야 되겠다. 이걸 조금 다시 쓰면 자, 출발점이 뭐를 전제라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언제까지 납부해라. 당신 불법 무허가로 건물을 졌으니 언제까지 자진 철거해라. 이렇게 이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한다. 그럴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장래 이행 확보.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 이게 똑같이 쓰는 거야. 장래 의무 이행 확보가 목적이다. 이럴 때 쓰는 게 뭐야? 행정 강제다.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의무가 부과됐는데 뭐야? 위반을 했다. 위반 경우 그때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목적인 게,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게 벌이다. 그래서 행정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강제와 행정벌 이렇게 나왔죠? 그 행정강제, 행정벌을 뭐야? 옆에 묶어서 전통적 수단이라고 해서 이건 행정법 발달 초기부터 계속 사용되는 수단이야. 전통적 수단. 지금도 쓰여. 근데 지금도 쓰이는데 이게 좀 뭐야? 그 효과가 그렇게 예전만큼 발휘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수단들을 자꾸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 보자.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비판하기도 하지만 금전 만능시라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아니야, 그죠? 예전에 무슨 뭐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했는데 한 2억 감옥살이 3년 할래? 아니면 3년 하고 2억 받을래? 그런데
뭐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치? 아니 감옥살이 하고 돈 뭐 1, 2억 받는 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다는 거야. 뭐 황당하지? 응? 자, 돈이면 다 통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있는데 불량식품 만들었어. 사람한테 매우 해로운 금지된 뭔가를 섞어갖고 뭔가 불량식품을 만들었고 엄청 팔았어. 인터넷으로 막 팔고 그래서 한 50억 벌었대. 응? 그럼 이거 이제 뭐 법 위반이야. 불량식품 뭐 이렇게 금지된 거 섞어갖고 막 하겠다. 그러면 법 위반으로 적발.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에 하면 뭐하지? 처벌해. 그죠? 처벌하면 재판에 넘겨가지고 징역 3년. 응? 그지? 그러면 징역 3년형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3년 살고 나와서 어른도 갖고 잘 살면 뭐야? 별로 그 범죄를 그 법 위반 행위를 막을 효과성이 별로 없지. 아니 한 징역 3년 살고 나머지 인생을 50억 버는 걸로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치? 안 들키면 그냥 똥똥거리고 사는 거고, 응?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 뭘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도 법으로 딱 한도를 정해놔서 그 이상 처벌을 못하게 해놨단 말이야. 응? 그리고 그 이상으로 처벌을 못하고, 응? 뭐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럼 뭐야? 벌금도에서 벌금 1억, 그럼 1억 내고 나머지 49 똥똥거리고 살면 되지. 이러면 법 위반하는 거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법을 위반하면, 위반자 적발하면 벌도 주고, 응? 징역이나 벌금형 벌도 주고, 법을 어겨서 이익 얻은 거 있지? 이것도 다 거둬야 돼. 이익도 다 박탈해야 한번 걸리면 완전 끝장난다. 응? 이렇게 돼야 위반할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위반자 적발하면 뭐 징역 3년, 옥살이만 시키고 처벌하는 거지 벌은 거는 데서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돈으로, 과징금이라고 다 또 부과해서 걷어들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전통적 수단하고 새로운 수단이 있는데, 전통적 수단은 행정강제라는 수단과 행정벌이라는 수단이 있다. 응? 지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통적 수단이야. 응? 그리고 새로운 수단이 있다. 응? 새로운 수단은 비교적 근래에 도입한 수단으로서 전통적 수단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새롭게 도입한 수단들이다. 응? 그래서 새로운 수단으로는 종류가 많아. 응? 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이런 제도가 있고 정치가 있고, 돈이 아닌 방법으로는 수도 끊고 전기 끊고 막 이런 거 있지? 공급 거부, 그 다음에 위반하는 자들 명단 공개, 명단 공표, 그 다음에 무슨 인허가 박탈하거나 안 내주고 막 이런 거 있어. 응? 관할사업 거부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정강제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라는 거와 즉시강제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약간 격가지로 보고 핵심은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예요. 응? 응. 그리고 강제집행이란 건 다시 세부적으로 4종류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데,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강제하는 거, 이게 강제집행이야. 응?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거고, 강제집행하는 건 4가지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행정기관이 대신 의무 이행해버리는, 이행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대집행. 그 다음에 의무 이행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 부과한다. 이행 안 하나 두고 보자. 계속 돈을 부과하는 거, 이행할 때까지 압박하느라고. 이행 강제금. 이게 옛날에는 집행벌이라고 이름을 불렀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강제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강제 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 징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강제 집행하고 구별해야 될 게 요거는 이렇게 가는데 요거와 구별해야 될 게 즉시강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즉시강제. 응? 즉시강제는 자, 뭐 강제 집행은 이 라인을 따라와. 강제 집행은 사전에 뭐가 했죠? 사전에 상대방 국민한테 뭐 했어? 해야 될 의무를 먼저 부과한 거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 어떤 의무를 이행해라. 의무를 부과해 놓고 기간을 줘. 기다려. 이행 하나 안 하나. 시간을 주고 기다려 봤는데 이행 안 한다. 그럴 때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거야. 이게 강제 집행이야. 그런데 즉시 강제는 급박한 상황이야. 응? 급박한 상황. 따라서 급박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의무 부과 안 합니다. 의무를 부과할 시간도 없거니와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도 목적 달성이 힘든 경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경찰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이 흉기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하지 마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목적 달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바로 그냥 제지를 해야지. 그걸 신체를 잡고 흉기를 뺏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경우처럼 급박한 상황이라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즉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강제를 해서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야. 응?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어떻게 돼? 신체를 제지하고 흉기를 뺏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런 것들이 이 즉시 강제라는 조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응? 또 요새로 따지면 요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도 이제 뭐 2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왜냐면 들어도 별건데 우리가 초창기만 해도 어땠어? 응? 누군가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있다. 응?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당신 코로나 확진 환자로 의심되니까 언제까지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오. 응? 의무부가? 그러면 이 사람 또 뭐해? 나 뭐가 왔어. 또 누구 만난 다음에 가면 이 또 다 퍼지는 거야, 금방.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의무부가 없이 바로 앰뷸런스가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태워가지고 병원에 격리 수용, 그리고 강제 치료, 응? 이런 조치. 이런 게 바로 즉시 강제야. 응?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시간 여유가 없거나 이럴 때 바로 하는 거, 강제로 필요한 상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즉시 강제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 즉시 강제와 강제 집행의 차이점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되겠어? 시간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상대방 국민한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 하는 걸 미리 예고하고, 그래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들어가는,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야.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돼. 응? 이거는 사전에 예고도 없어. 바로 국민의 신체에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라, 즉시 강제는 급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응? 이런 관계. 요거는 이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이것도 간단히 먼저 얘기하면 행정벌이라는 게 어떤 벌을 주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어. 응? 자, 우리가 다 앞에다 행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이거는 행정과 관련돼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벌을 준단 말이야. 형벌. 응? 형벌이라는 벌을 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징역형, 벌금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벌이라는 게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를 형벌이라고 불러. 형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벌의 종류. 우리나라 형법은 벌의 종류를 몇 가지로 규정해놨는지 알아? 제일 센 형벌이 뭐겠어? 우리나라 사형. 응?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징역형. 응? 사람의 신체를 잡아가두는.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뭐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뭐 이렇게 해서 9종류가 있어요. 9종류.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제일 의아하게 듣는 게 징역형하고 벌금형이지. 그래서 이게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를 형벌이라고 한다. 그러면 행정법이 정한 의무를, 행정법상의 의무를 국민이 위반했을 때 형법이 정한 벌의 종류를 부과하는 걸 행정형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도로교통법이 행정법이야.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상의 면허 취소는 벌이 아니야. 그냥 행정조치고 음주운전자 재판에 넘겨서 재판에서 형사재판하고 벌금형, 징역형 부과합니다. 그죠? 그럼 별개예요. 면허 취소하고는 별개야. 벌금형, 징역 그런 거고. 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행정법이 있어서 술집 업자나 술집업자가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된다? 그럼 뭐야?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 영업허가 취소는 행정상의 조치이고 그건 별개고 재판에 넘겨서 벌금형, 징역형 부과해요. 그런 게 행정형벌이야. 법이 정한. 그 다음에 근데 이 형벌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재판해가지고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부과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시공무원인데 그 어떤 술집 업자가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됐다.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팔다 적발됐다.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권한만 있어요. 시장이 하는 건 행정상의 조치. 그 적발되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뭐야?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러면 검찰, 경찰이 조사해서 즉 수사해서 위반 인정되다 보면 기소를 해. 재판에 넘기는 거야. 그래서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해서 형벌이 부과되는 거야. 이건 법원의 재판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선고하려면. 그리고 이거 형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는 거야. 응?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겠죠? 전과 기록은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죠? 절차도 엄격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한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 있지. 응? 가령 예를 주차 위반을 한다든지, 그지? 응? 담배꽁초를 투기한다든지, 그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됐다든지, 공원에 개 목줄 안 매고 개를 산책시킨다든지, 그지? 이런 경우 많이 표지판 봤지? 뭐 부과한대? 과태료, 얼마에 과태료 부과합니다. 응? 그지? 그래서 뭐 또 나왔지? 저기 뭐야? 어제부턴가 10월 21일부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뭐야? 응? 예전에는 그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뭐했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저녁 8시까지인가? 그 사이에는 차를 주정차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밤 8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주정차해도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이번 달 10월 21일부터인가 그 시간대 제약 없이 뭐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일체 금지. 응?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했다가 걸리면 원래 승용차의 경우 주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 원인데 3배를 물려. 12만 원. 응? 그리고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사이가 아닌 나머지 시간대에도 주정차 금지. 근데 주차하면 그때는 그때는 그냥 4만 원. 응? 이렇게 물린다는 거로 바뀐 거예요. 응? 자, 그런 것처럼 거기도 과태료란 말을 물었잖아요. 과태료 10만 원. 응.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면 비교적 경미한 행정질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주는 벌을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딱 한 종류의 벌이야. 과태료라는 명칭의 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라서 행정기관이 일단 위반자 적발하면 일단 과태료 얼마 납부해라고 부과합니다. 상대방이 승복 못한다고 이제
승복 못하겠다고 이의 신청을 해오면 이제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깁니다만, 재판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지만 일단 행정기관이 먼저 부과하는 게 과태료예요. 이거는 전과 기록하고도 상관없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서 부과하는 질서벌이라서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전통적 수단들인데, 이 수단들이 자,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또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표 안에서 또 하나 언급할 거는 그 맨 박스 안에 당구장 표시 있지? 응? 거기에 직접적인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 이런 말 나오지? 그 직접적이라는 걸 말의 뜻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체나 재산에 직접 뭔가 실력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 달성하는 거야. 직접적인 건 신체 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응? 예를 들어 뭐가 나왔지? 대집행 나왔지? 응? 뭐냐면 오늘 주된 공부 내용이 대집행인데, 어떤 사람이 불법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시장이 언제까지 자진 철거해라고 의무를 부과했어. 철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철거해버린다니까? 그럼 뭐야?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가 이행된 상태로 직접 만들어버리지? 이런 게 직접적 강제수단이에요. 응? 그래서 대집행이라든지 또 우리 공부할 건데 직접 강제라든지, 야, 강제징수는 세금 부과했는데 안 내. 그러면 어떻게 해? 세금 부과했는데 세금 낼 의무를 이행 안 한다?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상대방 재산 압류해서 직접 팔아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떼가버려. 직접 징수. 응? 상대방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실력 행사하는 거지.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즉시 강제 이런 것들이 있죠. 간접적 강제 수단은 뭐야? 압박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이거 이행 강제용이야. 너 왜 의무 이행 안 하냐? 이행 안 할래?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 부과한다? 돈을 계속 부과해서 스스로 이행하게끔 압박용으로 쓰는 게 이게 간접적인 수단들입니다. 응? 그죠? 그래서 이런 벌, 너 의무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위반하면 벌 받는다. 벌 안 받으려면 의무 이행해라. 압박용이야. 응? 그리고 이행 강제금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수단들 다 그렇고 다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직접적 강제 수단 4가지 있어요. 4가지. 응? 대집행이라는 조치, 그다음에 직접 강제라는 조치, 강제징수, 즉시강제 4가지만 상대방이 안 하면 행정기관이 직접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직접 만들어내는 조치 4가지 있습니다. 간접적인 거 나머지는 다 압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게끔, 상대방이 이제 못 견뎌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접적 수단, 간접적 강제 수단, 그것도 조금은 구별해 둘 것. 응?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 파트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응? 그래서 일단 거기 오른쪽에 행정강제라고 있고, 지금 쭉 눈을 읽으면 어떻게 돼? 행정강제. 행정강제란 읽어보자, 눈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간접적인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필요한 행정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그래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기다려봤다가 의무 불이행할 때 하는 강제집행과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즉시로 실력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즉시 강제가 있다. 응?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집행, 자, 개설 의의에서 강제집행하면 첫째 줄 미출. 어느 때 하는 겁니까? 강제집행은? 응? 의무 불이행. 키워드 의무 불이행. 자, 여러분들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럼 그 의무 불이행이 있다는 말 속에는 당연히 뭐가 전제된 거야?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먼저 부여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응?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부여됐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그때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거나
한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드는 조치를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 응? 그러면 구별 개념. 자, 첫 번째 즉시 강제 뭐하고 달라? 이미 얘기했던 거야.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응?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의무부가 없이 응? 사전에 의무 부과가 없으니까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도 없는 거지. 응? 그 차이점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행정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강제 집행은 시간적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제 집행은 응? 지금 현재 상대방 국민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으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앞으로 장래 이행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야. 그죠? 그래서 강제 집행은 장래 이행 상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조치야. 근데 행정벌은 이미 저지른 과거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 1차적 목적이 달라요. 응? 그래서 거기 행정벌이라는데 뭐 강제 집행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 장래에 초점이 있는 거지.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 과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이 다르다. 응?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집행은 법원의 힘을 안 빌려요. 행정기관이 의무 부과해놓고 의무 이행 안 하면 행정기관 스스로가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민사상 강제 집행은 법원의 힘을 빌려 하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누가 내 돈 빌려가 놓고 안 갚아. 내 돈 갚아야 될 민법상의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 사람 주워 패고 응? 그 사람 재산 집에 쳐들어가서 다 뺏어 갖고 나와? 그럼 나 강도야. 강도죄로 처벌되지. 개인 간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국가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내야 돼. 돈 받는 측에서 법원이 저 사람 재산 압류해서 내 경매로 법원이 팔아갖고 거기서 내 돈 갚아달라고 법원에 소송 내야 돼. 그러니까 민사상 강제 집행은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권리자라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실현할 수 없어. 타력 집행이라고 얘기를 해. 타력 집행. 근데 행정기관이 하는 강제 집행은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강제 집행. 응? 법원의 힘 안 빌리고. 그러니까 자력 집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응?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포인트로 안 삼아도 괜찮을 거야. 응? 두 가지만 구별해. 즉시강제하고 구별하고 행정벌하고 구별하고. 그렇죠? 그 차이점. 뒤에 가면 또 나와. 중복이 되니까. 응? 자, 그러면 판례 알아보기 1번 되게 중요합니다. 1번. 자,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행정 대집행 절차, 행정 대집행 자리에다가 이걸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행정 대집행이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할까? 응? 행정상 강제 집행. 응? 이거의 일부가 강제 집행의 일부가 대집행이잖아. 이걸 좀 더 넓은 말로 하면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도록 법이 허용해 놨대. 그러면 무슨 말이야? 행정기관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력을 써서 하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방법 쓰지. 법원의 힘을 왜 빌리냐 이거지. 그래서 법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이라는 절차를 써서 의무이행 상태를 실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지. 응? 그건 놔두고 따로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행정기관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내가지고 제가 의무를 이행 안 한대요. 의무이행 상태 확보하게 해주세요. 법원의 민사소송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응? 왜 법이 그렇게 나갔어? 행정기관에게 스스로 효율적으로 스스로 강제해서 실현하라 해놨으면 그 방법을 쓰라 이거야. 응? 잘 나옵니다. 1번. 자, 2번도 알아둬야 됩니다. 2번은 자, 2번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자. 자, 이거 국가 땅이야. 국유지. 응? 국가 땅인데 이거
누구한테 A가 신청을 해갖고 A가 적법한 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적법한 사용권을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야. 응? 이 국가 땅을 A가 신청해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어. A가. 그런데 A가 이 땅을 사용하려고 거기다가 뭘 시설을 설치하고 뭘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어떤 놈이 차지하고 이용하고 있어. B가 먼저 여기다가 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응? 여기다 뭐 시설 설치하고 막 B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국가는 A에게 사용권을 줬는데, 응? 엉뚱한 놈 B가 이 땅을 차지하고 막, 응? 이용하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원래는 국가가 어떻게 했어야 돼? 야, 너 권리도 없는 네 B가 불법으로 여기다 시설 설치하고 사용하냐? 빨리 시설 철거해라. 응? 그리고 얘 강제 철거시키고 강제 철거하고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 국가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답답한 A가 국가를 대신해서 대위하여 국가를 대신해서 어떻게 돼? 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어떻게 돼? 이 불법 사용하고 여기다 불법 시설물 설치해놨다. 응? 이거 법원이 철거 명령 내리고 철거시켜달라고 법원에게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국가를 대신해서. 응? 그래서 2번 판례 뭐라고 돼 있어?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리도 없는 자가, 응? 국가 땅에다가 불법으로 시설물 설치한 거에 대해서 국가 행정기관이 이거 강제 철거시키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국가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돼? 국가를 대신하여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응? 이해됐어요? 응? 국가가 한다면 법원에 소송할 필요도 없고 소송할 필요도 없이 국가 행정기관이 자기 스스로 직접 강제 철거시킬 수 있잖아. 행정기관이 직접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은 안 하고 내버려 둔다면 개인이 나서서 권리가 있는 자가 나서서 국가를 대신해서 법원에다가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번 그대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3번까지만 하세요. 3번. 자, 3번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채권. 자, 이게 무형문화재, 그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채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그걸 알지? 우리가 뭐 무형문화재로 국가가 지정한 사람은 계속 그 자기의 어떤 뭐 추위라든지 뭐 이런 그 무형문화재 그 보유자로서 기능 연마하도록 매달 뭐 몇십만 원씩 지원해 줄 거야. 응? 그리고 또 저 제자 키워서 승계되도록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지원금을 준단 말이야. 응?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돈을 빌리고 못 갚았나 봐.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가 돈을 못 갚았나 봐. 그 은행이 뭐를 압류한 거야? 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그 지원금 있잖아. 그거를 싹 받을 권리를 압류해 간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만 주고받고 인정되는 권리래. 국가하고 무형문화재 사이, 보유자 사이에서만 이게 주고받는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다른 자에게 이 권리가 이전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응? 그런데 그거를 금융기관이 이거를 압류해 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거다. 응? 압류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지. 권리가 이전될 수 없대. 그래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 받을 권리, 이 채권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이게 핵심입니다.
예, 4번은 뭐 굳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3번까지만 잘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강제집행의 수단 동그라미 1번. 아까 여기 있어. 강제집행 다시 봐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사전에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안 하나 기다려 봤는데 이행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게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은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다. 무조건 외워. 4가지. 대리, 직강. 응? 이 두음법칙 써서 대리. 응? 대집행, 집행벌, 직접 강제가. 지금은 집행벌이라는 말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행 강제기구라는 말을 주로 쓰려고 해요. 4가지 있다. 이거 알아두고. 4가지 중에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이제 일반적인 근거법이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에 따라 하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허용되는데, 직접 강제와 집행벌은 이행 강제금은 개별법상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응? 읽고 지나. 이 동그라미 1번이 중요. 쌍그릇 3번 근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강제집행.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거네. 국민의 친체나 재산에 대해서 강제하는 거죠. 강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죠. 응? 당연한 얘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거 여러 차례 나왔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할 때도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의무만 부과하도록 권한을 준 것일 뿐,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 아니다. 강제 의무 이행 안 한다고 강제하려면 따로 강제하도록 허용한 근거조항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거야. 응? 이거 중요한 거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동시에 이행 안 하는, 의무 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줬다? 아니다. 응? 별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논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강제 집행을 논의하면서 이거 하나씩 공부합니다. 응? 대집행이라는 거 공부하죠. 대집행은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2번 그 밑에 대집행이라고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2시부터 오후 수업을 합시다. 응? 그래서 오후에는 대집행을 공부하고, 오늘 공부 범위는 그렇게 해서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집행까지, 여기까지를 오늘 공부 내용으로 하도록 할게요. 밥 먹고 2시부터 수업합시다. 응? 네.